텔아비브의 하늘을 찢는 공습 경보와 테헤란 심장부를 강타한 거대한 연쇄 폭발. 제네바 협상 테이블의 가짜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선제 타격이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펜타곤 전광판에 전멸하는 실시간 현실입니다. 폭탄이 떨어지기 불과 36시간 전 미국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대사는 모든 대사관 직원에게 승인된 대피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상업용 항공편이든 무엇이든 당장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라는 이 짧은 메시지는 중동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폭발 반경을 비우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단 12시간이라는 짧은 창문 너머로 인도,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6개 강대국이 동시에 자국민 철수라는 출발 총성을 울렸습니다. 특히 인도는 이스라엘 북부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문하세 지파 유대계 인도인들을 긴급히 빼내는 대규모 작전을 가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가 이란의 보복 미사일이 가장 먼저 쏟아질 화약고임을 그들의 군사 정보망이 이미 정확히 계산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6개 국가는 각기 다른 독자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곧 이란을 칠 것이라는 완전히 일치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이 불타오르기 직전 이스라엘 군은 치밀하게 계산된 사전 정지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와 베카 계곡을 향한 무자비한 융단 폭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헤즈볼라의 전략적 인프라, 즉 험준한 산악지대, 지하에 은닉된 장거리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 저장소를 잿더미로 만든 이 작전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을 찌르기 전에 상대방의 가장 날카로운 오른팔을 먼저 잘라내는 고도의 전략적 참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직접 타격할 경우 배후에서 날아올 헤즈볼라의 로켓포 십자포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이스라엘은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데 어떤 정치적 타협도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는 최고 수준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학교는 즉각 문을 닫았고 대중 집회는 전면 금지되었으며 영공은 완전히 봉쇄되어 민간 항공기들의 기수가 일제히 다른 곳으로 돌려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오만 외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리 협상을 중재하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미소 지으며 발표했던 것은 철저한 외교적 연막탄에 불과했습니다. 외교관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농축 우라늄의 퍼센트를 두고 무의미한 입씨름을 벌이는 동안 이스라엘 국방부의 지하 벙커에서는 이미 폭탄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타전하는 긴급 속보들은 이제 말의 시대가 끝나고 피와 철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냉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이란의 핵 위협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1차원적인 군사 목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개입을 강제하기 위한 극도로 위험하고 치밀한 벼랑 끝 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이란과의 전면적인 확전을 꺼리며 군사 공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의 선택지를 완전히 소각해버렸습니다. 중동 전역에 촘촘하게 배치된 미국의 막강한 군사 자산들은 이제 동맹국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확전을 통제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덫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습적인 도발의 궤적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2025년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이나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기습 폭격했던 오페라 작전의 재림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만류와 동맹국의 경고를 뿌리치고 적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 2월 28일의 타격은 그 파괴력과 지정학적 여파의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작전들이 특정 군사시설이나 원자로 하나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 수술식 타격이었다면 이번 공격은 이란의 국가 지도부와 군사 지휘 계통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전면적인 체제 붕괴 작전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파장 역시 실시간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심장부 첨단 기술 산업 단지는 일순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하던 수많은 혁신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엔지니어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콘크리트 방공호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이 쏟아지던 첫날의 혼란이나 과거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포에 떨던 쿠웨이트의 셧다운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국가적 정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홈프론트 커맨드의 엄격한 통제 아래 철저한 전시 생존 모드로 전환했으며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비워졌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폭격의 밤을 숨죽여 지켜보는 주변 아랍 국가들의 시선은 극도로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 해역의 순위파 왕정 국가들은 지역 패권을 다투는 시아파 맹주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석유 시설과 미군, 기지가 이란의 절망적인 보복 대상이 될까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워싱턴과 막후 교섭을 벌이며 이 끔찍한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안간 힘을 썼으나 결국 이스라엘의 독자적이고 단호한 군사행동 앞에서 모든 외교적 중재 노력은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은 이스라엘 대이란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각자 도생의 무법지대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테헤란의 밤은 이란 지도부에게 길고 끔찍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목표물의 정밀 유도 폭탄을 정확히 꽂아 넣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란 정규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막강한 레이더망이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야심차게 구축한 이란의 방공망은 어째서 단 한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도 조기에 발견하거나 요격하지 못했을까요? 그 참혹한 해답은 바로 요르단 상공에 조용히 떠있던 미국의 최첨단 전자전기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교란의 거대한 그물망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무대 뒤에서 이 모든 사륙을 기획하고 지원한 미국의 소리 없는 전자전 기계들이 어떻게 테헤란의 눈과 귀를 잔혹하게 도려냈는지 그 차가운 기계적 메커니즘을 해부할 차례입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을 수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 폭탄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훨씬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자전의 해일이 이란의 영공을 완전히 덮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위치한 무아파크 살티 공군 기지에서는 18대의 F-35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와 6대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라울러는 단순히 폭탄을 투하하는 기체가 아니라 적의 방공망 레이더를 산채로 집어삼키기 위해 태어난 전자전의 괴물입니다. 미군은 이란의 방공망 사거리 안으로 직접 들어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광대역 잡음 재밍과 디지털 고주파 기억기만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신호를 홍수처럼 이란의 레이더 수신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란군 지휘부의 레이더 스크린은 순식간에 수백 수천 개의 가짜 목표물로 뒤덮여 하얀 눈보라처럼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진짜 타격기가 어디로 날아오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시각 상실의 상태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방공망은 한낱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전파 교란의 장막 뒤에서 이스라엘의 F-35 편대는 유유히 테헤란 상공으로 진입하여 AGM-88 이 첨단 대레이더 미사일을 투하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이란의 방공포대가 절망적으로 뿜어내는 전자기파의 궤적을 역으로 추적하여 레이더 차량 자체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만들어낸 일방적인 학살의 현장입니다. 이 끔찍한 학살의 중심에는 이란이 굳게 믿고 있던 러시아와 중국산 방공 시스템의 치명적인 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HQ-9B 장거리 방공 시스템과 HQ-22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을 긴급히 도입하며 테헤란 방어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의 뼈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오만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HQ-9B는 1990년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S-300 모델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서방의 레이더 기술을 훔쳐 덧붙인 혼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HQ-22는 1950년대 구소련 시대의 낡은 S-75 미사일에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페인트 칠을 하고 값싼 발사대를 얹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역사는 이미 이 조악한 무기들의 실패를 거듭 증명해왔습니다. 불과 15개월 전인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감행했던 회개의 날 작전 당시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도 이란은 러시아에서 직수입한 S-300P MU-2 방공망을 자랑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습의 가장 핵심적인 툼스톤 위상 배열 레이더가 정확히 파괴되며 맹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에 벌어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지전에서도 파키스탄이 배치했던 중국산 수출형 HQ-9B는 미군 전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도의 전자전기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어 레이더를 강제로 꺼야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때처럼 전력이 끊겼다는 비겁한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철저한 기술적 패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이란에 서둘러 넘긴 500기의 이글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역시
이 거대한 전자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글라 미사일은 보병이 어깨에 짊어지고 저공 비행하는 헬리콥터를 겨냥하는 단거리 무기입니다. 이만 피트 상공의 성층권에서 보이지 않는 레이더망을 찍고 들어오는 B2 스텔스 폭격기나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발사되는 수천 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상대로 보병이 로켓포를 들고 맞서겠다는 것은 구한말 의병들이 부적을 붙이고 현대식 기관총에 돌격하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참혹한 자살 행위입니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란은 지금 자신들이 의존해온 권위주의 국가들의 군산 복합체가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한 이 보이지 않는 고도의 사냥망은 전통적인 영토 방어의 개념 자체를 휴지통에 처박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공한 하드웨어가 아무리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이더라도 소프트웨어와 전자전의 영역에서 완전히 압도당한다면 그것은 적의 미사일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에서 출발한 전투기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폭탄을 투하하고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테헤란의 밤하늘이 이미 미국의 전자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에 의해 철저하게 도륙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란의 하늘은 뚫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잔혹한 전자전의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바다와 육지에서 어떻게 병력을 재배치하고 거대한 병참에 진을 쳤는지 그 기형적이면서도 완벽한 후방의 움직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무자비한 전자전의 해이를 유지하고 테헤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 미국은 지중해부터 아라비아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반달 모양의 병참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전방과 중원, 그리고 후방이라는 세 개의 완벽한 계층으로 나뉘어 이스라엘의 칼끝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선 전방의 집게발 역할은 이스라엘 남부 오브다 공군 기지에 배치된 11대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을 박살내는 파괴자들입니다. 그 뒤를 잇는 중원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기지에서 발진한 F-35와 전자전기들이 장악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까지 활주로 옆에 바짝 붙여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사륙의 진영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은 바로 젖줄과 천리안 역할을 하는 후방의 공중급유기와 조기 경보기 함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깊숙한 내륙에 위치한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는 15대의 KC-135와 6대의 KC-46 공중급유기, 그리고 전장 전체를 통제하는 6대의 E-3C 조기 경보기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지중해 방향인 그리스 크레타 섬의 하니아 공항 역시 8대의 공중급유기와 3대의 전략 정찰기, 그리고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인 수송기들로 가득합니다. 식량이 먼저 움직이면 군대가 움직인다는 오랜 병법의 진리처럼 이 압도적인 병참의 집결은 곧이어 버튼이 눌릴 전쟁의 서막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극히 이례적이고도 치명적인 전술적 후퇴를 단행했습니다. 평소 중동 분쟁의 핵심 허브였던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 대신 수많은 고가치 항공기들을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이나 오만 남동부의 두심 항구, 심지어 인도양 한가운데의 디에고, 가르시아로 멀찌감치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단순한 테러 조직이 아니라 강력한 탄도미사일 보복 능력을 갖춘 정규군임을 미군 최고위 지휘관들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덩치가 크고 방어력이 약한 급유기와 수송기들을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 타격권 밖으로 대피시킴으로써 미국은 주먹을 뒤로 깊게 뺀 후 더욱 안전하고 치명적으로 내지르는 전술을 구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는 바다 위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 함대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면 그곳은 텅 빈 유령 항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좁은 군항에 정박해 있었을 13척에서 16척에 이르는 이지스 구축함과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들이 단 한 척의 예외도 없이 모두 먼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레인 사령부의 남은 인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최소한의 임무 대기자뿐이었습니다. 좁은 항구에 묶여있는 군함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탄도미사일이 노리기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미군은 고정된 기지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모든 화력을 갖춘 전함들을 넓은 바다에 분산시켜 전투 대형을 갖춘 채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발사관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의 공격 목표를 지워버리는 동시에 반격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실사판입니다. 바다와 사막에서 거대한 반달의 진영이 짜이는 동안 유럽 대륙에서도 냉전 종식 이후 단일 군사 기지로는 최대 규모의 전투기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기 이틀 전 영국의 레이크니스 기지에는 채 24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37대의 최정예 미군 전투기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밀한 침투를 담당하는 12대의 F-35A 공격의 맹금류라 불리는 14대의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 그리고 본토에서 날아온 F-22 랩터까지 합세했습니다. 특히 폭탄 트럭이라는 별명을 가진 F-15E는 한 대당 2만 3천 파운드의 치명적인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테헤란의 심장을 겨냥한 가장 무거운 칼자루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레이크니스 기지가 단순한 종착역이 아니라 중동으로 쏟아부어질 화력의 거대한 깔때기이자 선적 부두라고 분석합니다. 며칠 전 영국 총리가 국내 세력의 눈치를 보며 기지 사용을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미군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레이크니스 기지는 협정의 보호를 받는 미국의 영구적인 주둔지이므로 영국 현 정부의 변덕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제네바에서 평화 협상을 벌이고 목요일에 영국에서 전투기 깔때기를 가득 채운 뒤 금요일에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이 숨막히는 일정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펜타곤의 수뇌부가 분초를 다투며 그려낸 오차 없는 전쟁의 설계도였으며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은 그 거대한 설계도의 방아쇠를 당기는 필연적인 마지막 수순이었을 뿐입니다. 이 완벽한 군사적 포위망이 조여드는 동안 이란과 그 배후의 동맹국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어리석은 심리전과 치명적인 정보의 실패라는 가장 우스꽝스럽고도 비참한 현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미니다 너이. 이 완벽한 군사적 포위망이 조여드는 동안 이란과 그 배후의 동맹국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021년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직원 50명도 채 되지 않는 민간상업 원격 탐사, 기업 미장 비전에 기이한 행보가 그 해답의 첫 번째 퍼즐입니다. 이들은 웨이보에 그리스 하니아 공항의 급유기 8대 요르단 기지의 스텔스 전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조기 경보기 군집을 붉은색 십자 표시로 짚어낸 고화질 위성 사진을 맹렬하게 퍼뜨렸습니다. 5만 2채 항구에 정박한 링컨호의 탑재 헬기 로터가 접힌 모습까지 백일화에 폭로한 이 행위는 언뜻 보기에 대단한 정보력을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전문가의 눈에 이것은 중국의 군민 융합 체제가 주도한 거대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인지전이자 심리전에 불과합니다.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미국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며 이란을 도울 배짱과 실력이 있었다면 이토록 치명적인 고급 군사 정보는 군부의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란의 지하, 지휘소로 은밀하게 전달되어 미군을 기습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정보들을 공개적인 소셜미디어에 전시함으로써 천하가 다 알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밤길의 휘파람 불기 전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에게 마취제를 놓아 열광하게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이란에게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거짓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얄팍한 술수입니다. 과거 이란 관영 매체가 미군 항공모함을 폭파하는 조잡한 선전 영상을 만들었던 것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이 행위는 오히려 그들 내면의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투영할 뿐입니다. 이 허황된 심리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기만술은 바로 중국이 이란의 CM-300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판매한다는 대대적인 선동이었습니다. 사거리 300km의 전 구간을 초음속으로 수면을 스치듯 비행하여 미 해군 무적 함대를 단숨에 고철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미사일에 대해 수많은 매체가 이미 이란에 배치 완료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진실은 참담합니다. 이란 국방부 차관이 베이징으로 달려가 매달렸지만 거래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머물러 있을 뿐 정확한 인도 날짜도 판매 수량도 심지어 대금 결제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체도 없는 선물 거래를 대외 선전 기구를 동원해 이미 손에 쥔 현물처럼 부풀린 것입니다. 이 기막힌 상황은 마치 몸무게 60kg의 경량급 복서가 전성기의 마이크 타이슨과 사각의 링에서 마주친 절망적인 순간과 같습니다. 공포에 질린 선수에게 등 뒤에 스폰서가 기관총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쥐어주며 이것만 들고 있으면 타이슨도 겁을 먹을 것이라고 어깨를 두드리는 꼴입니다. 진짜 기관총은 어디 있느냐는 절규에 스폰서는 아직 창춘의 기계 공장에서 결제 서류가 도는 중이라고 변명할 뿐입니다. 중국이 이토록 허장성세를 부리며 그림 속의 떡으로 심리전을 펼쳐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미군의 벼락 같은 타격이 떨어질 때 자신들이 이란에 쥐어준 조악한 무기들이 일방적인 학살의 제물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졌던 참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서방의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강림 타격 앞에서는 어떤 얄팍한 선전물도 통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최후 통첩 만료일을 앞두고 동맹국들이 꽂아주는 이 헛된 수열에 의지해 항복 불가라는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허황된 그림 종이는 이스라엘의 맹렬한 폭격 앞에서 한 줌의 재로 타들어가고 있으며 거짓된 정보망과 과장된 무기 체계는 중동의 밤하늘을 밝히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궤적 앞에서 철저한 무능을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의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압도적인 폭력의 실체와 붕괴하는 방어선의 비명뿐입니다. 군사적 낭만주의가 현실의 화력 앞에서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냉혹한 교훈은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판결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 낭만주의가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이제 냉혹한 경제적 목조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철저히 봉쇄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급파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아라비아해 입구를 거대한 강철의 장벽으로 틀어막았고 지중해 동부에서는 10만 톤급의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알 포드호가 그리스 크레타 섬의 수담 안에서 우측 올린 후 최적의 타격 위치로 은밀히 이동했습니다. 포드호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대신 속도를 늦추고 해저의 핵잠수함 및 호위 함정들과 정밀한 진영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이파 앞바다에 이중 항모 포위망을 구축하여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리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군사 작전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무기로 삼은 전대미문의 경제적 교살 작전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오판은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적 제재가 아니라 억압적인 전체주의 체제가 지닌 내부의 나약함을 철저히 과대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이 파괴한 것은 단순히 테헤란 외곽의 미사일 기지나 레바논 백하 계곡의 무기고만이 아닙니다. 그 폭발음은 수십 년 동안 이란 민중의 목을 옥죄고 있던 맹목적인 공포의 사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빵조차 제대로 구하기 힘든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던 도덕 경찰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테헤란 대학교의 학생들은 쏟아지는 폭탄의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독재 정권의 무능을 저주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정부 시위의 불길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권 통치의 붕괴는 미군의 거대한 벙커버스터 폭탄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폭탄이 깨워버린 억압받던 시민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자유를 향한 갈망에 의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48시간은 중동의 새로운 천년을 결정지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의 절망적인 전면적 비대칭 보복입니다. 정규군의 방공망과 지휘 통제소가 마비된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잔존한 지하사일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의 민간 거점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정유시설로 무차별 난사하며 공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리인 세력의 산발적인 테러 활성화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선제 타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와 연계하여 아라비아 반도 전역의 미군 기지와 민간 상선을 겨냥한 자살 드론 공격을 감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내부 군부의 쿠데타 혹은 체제 붕괴에 따른 극적인 권력 교체입니다. 민중의 봉기와 통제력 상실이 맞물려 하메네이 체제가 스스로 붕괴한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추가적인 지상군 투입 없이도 가장 완벽한 전략적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미군의 텅 빈 바레인 제호 함대 사령부에서 시작되어 영국의 레이크니스 기지를 거쳐 요르단의 전자전기 그물망과 이스라엘의 최첨단 스텔스 폭격으로 이어진 이 거대한 죽음의 교향곡은 마침내 그 웅장한 피날레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풍기던 외교관들의 위선적인 커피 향은 중동 상공을 무겁게 짓누르는 짙은 항공유와 매캐한 화약 냄새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최후 통첩의 모래시계는 이제 마지막 한 알의 모래를 떨어뜨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몰래 쥐어주던 부서진 창과 녹슨 방패로는 가장 현대적이고 파괴적인 미 제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칼날을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역사는 2026년 2월 28일, 오늘을 단순한 군사 충돌의 날이 아니라
낡은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롭고 잔혹한 질서가 피해 세례와 함께 탄생한 날로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연기의 장막이 걷힌 후 세상은 가장 고요하고도 참혹하게 변해버린 중동의 새로운 지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